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의 도시가 될 수 있을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를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셨지만 제가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이제 독학으로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학부도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첫 직장도 이제 컴퓨터 관련한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예술경영, 한예종에서 예술경영을 또 전공을 했어요. 2017년에 논문을 이제 제주에 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 쪽이랑 예술 쪽, 양쪽 다 관심을 가지고 했던 특징이 있고요. 제가 쓴 책 중에 밀레니얼의 반격이라는 책이 2019년 10월에 나왔는데요. 이 책은 지금 제가 못 가져와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이따 끝나고 나서 질문 많이 해주시는 분께 한 2분 정도 제가 나중에 책을 사인해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타트업 커뮤니티 회의는 이따가 발표 내용에서도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미국의 이제 콜로라도 볼더라는 도시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 시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책이고요. 이 책은 작년 12월에 제주창조경제협센터에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해서 스타트업 관련된 분들이 많이 지금 읽고 있는 책입니다. 좀 영상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난달에 서울의 코엑스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예요. 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주최한 곳이 인플랩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인플런이라는 코딩 교육 관련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찾을 때 여기에 온라인 교육 사이트 이용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그곳을 만든 곳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컨텐츠를 이제 구매해서 보는 거, 그리고 컨텐츠 제공자 누군가 자기의 컨텐츠 올리고 이런 서비스만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다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보냈던 시간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저랑 좀 인연이 있거든요. 이 인플런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분은 이영주 대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제주창조경제협센터에서 하는 한 달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6년 한 11월 정도에 제주에 왔었어요. 한 2달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좀 처음 만났고요. 이분이 그때는 1인 기업이었어요. 1인 기업이고 본인이 이 서비스를 혼자 만들어서 혼자 한 달에 그래도 한 200~300만 원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고 있다. 이제 그 상태였고요. 이분이 왜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지를 이제 물어보니까 자신은 흑수저다. 대학도 중퇴를 했고 대학 중퇴한 데다가 프로그래밍도 30살 넘어서 시작을 했고 독학으로. 그런데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이걸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취업했는데 굉장히 작은 IT 회사, SI를 아마 하는 회사였을 것 같은데요. 취업했는데 거기 안에 물어볼 동료, 그러니까 개발을 잘하는 동료나 선배가 없어서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카카오에 다니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게 됐으면 그분한테 그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 예를 들면 이거를 자기가 만든 사이트에 올려달라. 예. 그러면은 이제 컨텐츠를 구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수료를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해서 한 사람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이게 인지도가 없었죠. 인지도가 별로 없고 이제 그 정도가 됐고 이분이 또 그맘때쯤 이제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자친구한테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네, 저한테는 이제 얘기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우울하던 중에 우연히 제주에 한 달 살이 프로그램, 체류 프로그램을 보고 제주에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이제 머물다 보니까 그때 제주에 한참 제주 코딩하는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바울랩의 이호준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할 때였는데 이분이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친해졌는데요.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저도 원래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친구 같은 게 굉장히 이분의 느끼는 개인적인 소명?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자기네 성장 기회 평등을 만들고 싶다. 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큰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만 계속 성장 기회가 와야 되냐.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는 왜 계속 이런 좋은 동료, 좋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나요? 그래서 이 미션이 이제 비전이 이거가 너무 확고했고 이분에게 제가 좀 뭐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고 일주일 뒤에 좀 들어보고 하니까 굉장히 학습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빠르고 그리고 파트너들을 이제 설득할 때도 굉장히 설득을 잘해요. 사실 이 친구가 말이 되게 어눌해요. 이렇게 제가 긴장하면은 말을 어버버버 해가지고 안쓰러울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설득을 잘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당신이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투자받을 생각이 때가 오면 내가 엔젤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개인 사업자였고 법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였고 투자가 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때만 해도. 이걸 이제 스터디를 하더니 다음에 이제 보니까 지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원수가 이제 이 다음에 1월 되니까 1000명. 1000명이 큰 건 아니죠. 큰 건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2010년 1월이군요. 제가 만났을 때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였고 아마 10,000명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해 3월에 법인 전환을 하고 저한테 엔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대 이인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제가 모아가지고 엔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1인 기업에서 1명 직원 뽑고 막 그러다가 다음에 보넨테스라는 데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받을 때 힘들었다고 해요. 첫 해에는 많이 투자자한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코딩 교육 시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예요. 코딩하는 사람은 다 합쳐봤자 10만, 30만 시장이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때 투자를 받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지표거든요. 흔히 제이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면 회원수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올라가고 저기 2020년 기준으로 보고 지금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액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회사 가치도 커가고 있고 계속 흑자 경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분은 개발자들의 성장 기회 평등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연 거예요. 그냥 그걸 통해서 뭐 단기적으로 돈을 벌겠다라든지 뭐 무료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는 그거를 풀어가는 거죠. 그 문제를.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하나의 사례고요. 이 기업은 여러분 축구 많이 좋아하시죠? 제주에 제가 와서 놀랬던 게 축구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페이스북에서 그 김영천이라고 이제 저희 센터 보육기업인 친구가 올렸는데 애월에서 이제 축구 클럽들 축구대회 했다. 그 제주 전역에서 모여서 축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애월이라는 동네 하나에서도 수많은 팀들이 모여서 축구대회를 하고 그게 제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이제 제주 스타트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따가 제가 왜 얘기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축구를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서 선수를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트래킹을 하면 그 선수가 지금 패스를 했는지, 슛을 했는지, 뭐 몇 킬로를 달렸는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걸 데이터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영국에 가 있어요. 네, 런던에서 있고,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창업했다가 베를린으로 갔다가, 베를린 아니죠? 베를린으로 갔는지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는데요. 그 이유는 그쪽에 축구 클럽들이 굉장히 그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워낙에 그런 것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기업들은 선수들의 그 역량, 그 선수들의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 필요하냐면 유망주들을 스카우트할 때 전 세계에다가 이 솔루션을 딱 넣어놓고선 유망주들이 아프리카에 어디에 뭐 초등학교에서 나타났다 하면 스카우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데 여기가 지금 알토스 벤처스하고 소프트뱅크에서도 200억 이상 투자를 받고 전 세계에 700개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소개한 이유는 이분 때문인데요. 두 분이 좀 닮지 않았나요? 네. 부자지간이에요. 네. 부자지간인데요. 강경재 대표님 혹시 아시죠? 알겠어요. 네. 강경재 대표님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대학 가서도 막 운동하시고 그러다가 2010년 정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이부영 전 총리님, 국회의원인가요? 그분 밑에서 고려인 리턴 관련한 운동도 한 7년간 사무국장을 하시다가 이제 굉장히 번아웃이 와서 지쳐가지고 고향 제주로 돌아오셨는데요. 돌아오셔서 처음 하신 게 이제 콩나물 공장을 하나를 인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콩나물하고 두부를 만들어서 팔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근데 하시다가 이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선한 의도 이것만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빚을 내가지고 계속 할머니들의 월급을 굉장히 높게 주는 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마케팅이나 팔로워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쓰셨던 거죠. 그래서 회사가 거의 망해갈 즈음에 이제 두부 한 모를 딱 들고 이제 서울의 가락시장에 가서 어떤 곳에 맡겨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썰어서 맛보기까지만 해달라. 그 인큐베이션 하는 센터였던 것 같아요. 농식품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마켓컬리의 MD가 와서 이거를 보고 이거 대단히 좋다. 왜냐면 제주 두부, 여러분 제주 두부는 딱딱하잖아요. 원래부터 제주 두부를 드셔서 몰랐을 수 있지만 육지에서 온 저 같은 사람은 와서 먹어보면은 두부가 뭔가 달라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게 제주 두부인데 그거를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거의 장인을 이제 고용해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켓컬리에서 지금 댓글이 11,000개가 넘을 정도로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두부를 원래 안 먹는데 이거는 꼭 먹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두부를 썰어서 마치 치즈처럼 와인 안주처럼 먹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살림에도 나쁜데 쿠팡도 나쁜데도 잘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경영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막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 물어보게 된 거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운동하시고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되게 싫어하시고 이렇게 돈 버는 거 싫어하면 죄악시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 물어보세요? 처음에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통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세대 중에 가장 꼰대 같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이 두부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스타트업도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비프로 같은 경우도 그 인플런도 그렇고, 비프로는 뭐를 실현했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축구협회랑 같이 해서 중고등학교에 이게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구의 입시 비리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입시 비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주먹구구로 인맥에 의해서 뽑았던 것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스타트업은 사실 그런 사회적 미션,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닌데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스타트업스럽게 가고 있죠. 여기도 이제 투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애월 강시시거든요. 그쪽에 있는 그 본인들 땅에 큰 이제 그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창업이라든지 일을 하면서 안에서 창업도 이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제 그게 같이 통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 비프로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제주에 왔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강연을 이제 한번 했는데요. 이분에게 얘기했어요. 제주도에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을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저런 스타디움을 최첨단 비프로 장비를 이용한 스타디움 축구 경기장을 제주에 만들어 얼마나 멋질까. 제주는 축구를 많이 하니까 도민들도 즐기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와가지고 이걸 체험하고 하면은 비프로 비즈니스에도 좋고, 제주에 이제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했더니 되게 가능성 있는 것 같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오늘 제가 얘기한 걸 기억했지. 이런 기업들이 제주에 올 때 와서 이제 뭔가 확장할 때 사업을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비프로 같은 곳이 올 때. 제주에 아까 오영호 이번 도정에서도
상장 기업 20개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전에 도정에서도 그런 스타트업을 많이 이제 육성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요. 2015년에 센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주에 뭐 스타트업이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고요. 어렵지 않아? 얘기했고, 지금도 제주의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는 제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의 생태계가 얼마나 지금 잘 커가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주는 특히 테크 쪽이랑 로컬 쪽이 두 개가 다 잘 성장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소카 아시죠? 소카가 올해 코스피에 상장을 했어요. 여러분 상장시장이 우리나라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두 개가 있거든요. 코스피는 이제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있고, 코스닥은 원래 스타트업, 벤처 이런 데가 상장할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더 상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소카가 거기에 상장을 한 제주도 기업이 되었고요. 물론 소카가 지금 제주도에 본사가 있는데 제주의 직원들이 아주 많지는 않고, 제주가 이제 그 제주의 지사처럼, 지사는 아니죠, 본사지만 제주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서 정말 R&D도 하고 개발까지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를 생각을 하게 돼요. 제주에 만약에 개발자가 풍부했으면, 서울 지금 판교도 개발자 뽑기 어렵다고 해서 이러고 있는데 소카가 굳이 서울로 개발자들 그 본부도 옮길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소카는 다음 출신이 창업을 한 거예요. 다음이 2006년부터 유수함에 펜션을 빌려가지고 이제 2004년부터 하기 시작했고, 고등동에 2006년에 이제 다음 사업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죠. 지금은 DK 서비스가 쓰고 있는 곳.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경영 지원 업무를 하시던 김지만 님이 아마 본부장 아니면 팀장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뭔가 이제 제주에서 있어 보니까 불편한 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주는 이동이 되게 불편하다. 여러분도 이렇게 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교통에 특히 이제 뭐 버스도 요즘에는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 안 가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창업주였던 이재훈님이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창업을 했고요. 근데 처음에 초기 사용자를 모으기가 힘드니까 이제 MVP라고 하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스타트업은 이제 가진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하니까 작게 실험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제주대학교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제주대학교 안에서 이제 강의 시간에도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주대학교 출신들을 채용을 했어요. 현대해상이라든지 이런 데 잘 다니고 있던 제주에서 있던 친구를 이쪽으로 이제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합류를 했죠. 스타트업이 이게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주에서 잘 자리를 잡고 그 다음 해에 서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제주대학교 출신으로 여기 합류했던 그 팀장은 서울에 가서 전국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역할로 바뀌었죠. 그래서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전국 서비스가 되는데요. 소카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소카 자체는 사실 제주에서 개발자라든지 이런 거 팀을 두지 않아서 저는 좀 아쉽다고 했지만, 생태계 전체로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소카가 2018년에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라는 데에 투자하고 라이드플럭스를 이주시킵니다. 근데 라이드플럭스는 뒤쪽에 있는데, 라이드플럭스는 2018년에 5월에 창업을 했어요. 자율주행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스타트업 드라마에서도 자율주행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기술 스타트업이고 뭐 해외에서 유학 갔다 오신 막 이런 분이고 제주랑 연고가 대부분 없는 분들인데요. 왜 제주에 왔냐? 제주가 모빌리티의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최적지다. 제주는 도심도 있고 다양한 도로 환경이 있고 기후 환경도 다양하고 또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오갈 수 있는 이런 실험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주로 온 거고요. 또 소카가 초기 투자를 해주면서 제주로 오면은 공항에서 소카 스테이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자기네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됐고요. 또 제주도 미래전략국에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규제 문제나 이런 걸 같이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2019년에
라이드플럭스는 본사를 노영동으로 이전했고요. 여기 한 30몇 명의 개발자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호카도 2022년 8월에 상장을 했고, 라이드플럭스는 지금 투자 유치에 대한 거예요. 투자 유치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왔죠. 시드 투자 받고 다음 단계 프리-A,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러면서 점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투자 액수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상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빌리티가 제주에서 굉장히 유망한 거라는 이제 사례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주 산업입니다. 제주는 원래부터 우주산업의 최적지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2007년 정도, 2005년 정도부터 그때 나로 발사를 어디서 할지에 대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할 때 국가하고 과기부에서는 제주에다가 해야 되는 최적지다. 제주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최적지인 이유는 제주도가 주변에 신호 간섭이 없고 지형 지물도 없고 이게 발사 각도를 봤을 때 이 남쪽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 도민들이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전남 고흥에서는 반대를 할 만큼 우주산업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한 게 우주산업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 부분도 있는 거죠. 우주산업이 뭐 미국이 국방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CIA에서 뭐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흥으로 발사되는 가고, 그런데 제주에서 수신기지 그거를 이제 발사했을 때 수신할 때 여전히 제주가 수신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신기지를 서귀포에다가 둔 거예요. 근데 그 항공우주연구원에 그때 막 입사를 해서 얼마 안 됐던 이성희 연구원은 여기에 이제 서귀포 수신기지에 파견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년간 일을 했어요. 7년간 일을 하면서 창업의 꿈을 꾸게 되면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다니면서 박사까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창업의 기회가 와요. 이게 우주산업은 원래 창업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보안을 유지하고, 미국도 나사만 하고 원래 그랬었거든요. 근데 미국도 2010년 넘어서 하면서 스페이스X 같은 데서 민간에서 이거를 우주산업을 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나사가 이런 데다가 외주를 주는 구조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산업이 바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이성희 대표는 연구원일 때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트렌드를 보고선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이제 우연은 아니지만 오게 된 것은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다가 그 연구원 창업을 이제 하도록 굉장히 독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창업의 기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2015년 1월에 컨택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해서 한 3년간은 R&D를 이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했죠.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같은 걸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정도의 기술 개발을 다 해놨는데, 문제는 투자를 받지 않으면 이제 자금 운영할 수 있는 돈도 막 빚을 내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우주산업에 대해서 이해도 또 없고, 우주산업에 우리나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분이 과연 그리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혀 스터디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2018년에 저희 센터에, 제주청주경제센터에 피칭대회가 매달 열리는데 거기에 이분이 신청해서 오신 거예요. 오셨을 때 처음에는 JDC도 만나고 제주도청도 만나고 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제주 JDC는 항공우주박물관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좀 실망하고 가려다가 이제 센터에서 피칭했고, 제가 여기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출연그룹으로 이제 최초로 투자한 기업 중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 기업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있을 때 지도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항공사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좀 알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위성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수신 기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신할 곳이 부족하다. 그리고
국가의 다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은 역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민간이 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이걸 우리가 먼저 만들면 그런 여기를 시작으로 이분은 이제 전 세계에 만들겠다는 비전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전 세계에 만들게 되면 굉장히 좋은 플랫폼 사업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취득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속 투자도 연결을 해줘서 제주도 전략펀드로도 그때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받은 이제 그 자금으로 제주도의 용암해수단지, 부자읍의 행동리에 있는 용암해수단지의 첫 기지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 기지국이 이제 여기 사진의 왼쪽 위에 있는 거고요. 만드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서 이제 2020년 초에 만들었어요. 근데 저 기지국을 만들자마자 스페이스 X하고 아마존이 고객이 됐어요. 데이터를 이쪽에 자기네들 위성이 지나가는데 데이터를 자기네가 수신을 해가지고 이걸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빨리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리고 컨택이 여기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과기부에서 안 그래도 국가통합위성센터를 어느 지역인가 만들려고 했는데 제주도에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여전히 또 이제 반대에도 있었죠. 곧자월 지역이 아닌데도 곧자월 지역이라고 이제 막 해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환경 파괴다 하는 분도 있었고 근데 또 미국이 개입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군사시설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택의 사례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TV에다가 CF도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우주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건부 수용을 했습니다. 조건부 수용은 뭐냐면 국가통합위성단지, 이건 컨택의 사업이랑 별개이긴 합니다. 제주에서 제주 청년들 인재들을 양성해서 채용해라. 근데 이게 지금 국가통합위성센터에서 이게 고민이에요. 제주에 여러분들이 빨리 개발 역량을 키워서 여기 취업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합니다. 컨택도 제주에서 개발자를 채용하려고 되게 그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의지들이 있어요. 의지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우주산업이 제주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컨택의 이성미 대표에 제가 이제 센터에서 투자했던 이유는 아까 그거 하나에 그치지 않았어요. 아까 보면은 여기 2022년에 스웨덴 여기까지 올 초에 다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누리호 발사 때 뉴스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수신기지 이제 컨택이 지금 알래스카 수신기지에서 누리호의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 기업이자 제주에서 시작한 지금 대전에 본사가 있고요. 제주에 첫 번째 기지국이 있고요. 제주에도 이제 지사를 지금 만들 거예요.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컨택의 꿈은 제주에 대한 애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주를 룩셈부르크나 프랑스의 툴루즈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우주 산업의 전 세계 허브거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주에 지금 땅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부터 제주 JDC나 이런 데다가 그쪽에 같이 활용하자고 하는데 이게 그 공공이 굉장히 느리게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간이 그냥 뚝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제주에서 우주산업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고 전 세계의 인재들이 제주에서 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제주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하시면 되는 거죠. 제주에서 테크 스타트업이 얼마나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게 많고요. 대표적인 건 네 가지만 들면 아까 말씀드린 모빌리티가 있고요. 모빌리티도 아까 그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소카 같은 공유 차량도 있지만 캐플릭스 같은 제주 출신이 만든 캐플릭스 같은 경우도 렌터카를 그걸 포탈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무궁무진하게 모빌리티는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지금 여러분 버스 타실 때 시간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강원 창조경제센터장 최근에 이제 선임되신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고서 제주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거기 이제 이사를 가서 버스로 출퇴근하려고 그러니까 버스가 곧 도착한다고 나왔는데 가보니까 벌써 지나갔더라. 그러고 나서 20분 뒤에 온다고 하더라. 와 이거 열받는다. 서울에서는 안 그랬는데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서울하고 다른 지방도시하고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제가 다음에서 실시간 버스 서비스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저도 놀랬던 게 서울에서 이거를 계속 잘 저도 사용하고 데이터를 서울 데이터 받아서 하다가 지방도 그렇게 했죠.
근데 우연히 이제 청주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너무 이게 데이터가 안 맞는 거예요. 버스 시간, 도착 시간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버스 정류장의 단위로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버스 정류장에 앞에 버스정에 도착해서 출발했으면 다음 정류장이 대충 여기가 한 5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다음 정류장에서 5분을 카운트해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그냥 보여주는 게 지금 전국의 버스 실시간 버스 정보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건 서울에서는 별로 오차가 안 나요. 왜냐면 버스가 워낙 자주 다니고 버스 정류장 간격이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번 차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되고. 근데 지방 도시에 가면은 인구 밀도가 낮고 거리는 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띄엄띄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데일수록 사실은 더 버스를 타기가 좋아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미래전략국의 노희석 국장님이 그거를 민간의 그 기업을 같이 해서 민간 협력을 해서 센서를 굉장히 이제 GPS 센서를 정확도가 높은 거를 되게 싸게 거기에 또 와이파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버스에다가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1m 이내 오차로 이게 트래킹이 됐기 때문에 1초 이내 오차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버스로 출퇴근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냥 집에서 보고서 지금쯤이면 달려야겠다. 뭐 지금쯤이면 걸어가도 되겠다. 뭐 이런 수준으로 되는 지방도시는 제주가 최초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뭐 수원시라든지 몇 군데로 나가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도시는 없어요. 이게 서울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방의 문제를 지방 스스로가 기술로 해결한다면 그게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고 아마 이걸 같이 만들었던 그 센서를 만들었던 기업은 제주도 기업은 원래 아니었어요. 그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기업은 다른 지역에도 이 솔루션을 팔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워낙에 잘 제주도 아시겠지만 뭐 이전 도전부터 그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깔고 계속 이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풍력이랑 태양광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요즘 뉴스 보면은 뭐 개통 불안전으로 인하여 뭐 전력이 과잉 생산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스타트업은 문제를 비즈니스로 만드는 게 스타트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로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화석연료랑 다르게 이게 내가 전기를 생산하는 시점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쨍쨍하면 태양광은 많이 생산이 되고 바람이 많이 불면 풍력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고 싶은 시간대랑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를 이제 저장을 해뒀다가 이렇게 공급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풍력에서는 풍력을 잠깐 멈춰야 될 수가 있고 근데 멈추면 다시 가동하는데 엄청난 또 그 코스트가 들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력이 총 전력 사용량의 20%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보급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많은 기술 기업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해봤자 뭐 5%, 3% 이 정도 이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제주가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에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이 제주도에 지금 몰려들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리드이즈라는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드이즈가 아까 안타깝게도 제주도에 본사가 있거나 제주도에 투자하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 10년 빨리 됐다면 그리드이즈는 제주가 본사인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전쯤에 제주도가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을 했고 그때 핵심 멤버들이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때 시행착오를 이게 스마트 그리드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한전이랑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본인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창업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고 투자자들이 있었으면은 야 그때 시행착오 하신 당신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제주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이런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특히 이제 JDC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전국에서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지원을 받고 그냥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창조경제센터에서 작년에 이원어스라는 신재생 에너지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계속 제주도랑 인연이 연결되면 또 제주에 애정이 있어서 제주에 나중에 본사를 이전하든 지사를 하든 고용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의 힘이죠. 아까 우주산업 말씀드렸고요. 에그리테크는 에그리테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주의 1차 산업이 이제 대표 산업이잖아요. 농업, 이런 경우에는요. 그런 것들이 기술하고 결합돼서 이제 혁신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정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막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농약을 오히려 많이 뿌리도록 막 권고를 하고 비료도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선진국, 우리도 이제 다른 거 선진국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 뉴질랜드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비료나 농약을 적게 써가지고 적게 쓰면서 품질 좋은 그 키위를 만들까, 예를 들면. 그리고 그랬을 때 농부의 건강도 좋고 소비자의 건강도 좋고 그리고 그거를 마케팅하는 거에 어떤 데이터랑 다 연동해가지고 데이터 중심적으로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못 가고 있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농업이 지식산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굉장히 서로 새로운 실험을 하고 공유하고 배우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농부들을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몰라도 제주 와서 이제 만나보면은 이게 그냥 농협이라든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새로운 실험을 하고 공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별로 매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 어업 쪽도 굉장히 이제 이런 기술 스타트업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쪽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크 스타트업이 꼭 제주의 그런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는 전국의 있는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됐어요. 그렇게 됐지. 여러분 체감하고 있죠. 서울에서 이렇게 누가 내려오거나 친구들 이런 사람 서울 친구들 사귀게 되면은 너 거기 살아서 되게 부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태어나서 자랐을 때는 오히려 못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 전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캐치 잉글리시라는 서비스를 만든 캐치 플레이라는 회사는 제주에 이전한 NXC, 넥슨 기업에서 일하던 분들이 창업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김정주 회장님께서 이제 제주 이 친구들에게 제주에서 창업을 하고 제주에서 사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투자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입주해가지고 이제 졸업한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이제 성장 단계에서 10몇 명까지는 제주에 모든 직원이 있었어요. 제주에 살고 싶어하는 개발자 등등 이런 분들. 근데 그 이상으로 되니까 제주에서 개발자 채용을 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에 지사를 만들고 그 대표가 지금 노현동에 살고 있는데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지금 개발자의 그 수급이 오히려 지금 부족한 상태지 스타트업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 GXC라는 기업은 전 세계 글로벌한 게임 관련한 스타트업인데요. 여기 우정석 대표, 데니우라고 불리는 분은 원래 네이버에서 전략 담당이었고 게임사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업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서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에 모델 중에 하나는 게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이제 게임 스타트업들의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게임 스타트업들은 좋은 게임을 만들고도 초기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착안해서 전 세계에서 게임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을 5만 명 정도를 모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게임 스타트업을 하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을 서로 매칭해서 마케팅비를 일부 주면은 사용할 수 있게.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 한국에서는 성공 못해도 폴란드에서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했는데요. 이분이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게임 미덕을 열었어요. 스타트업들이 자기 피칭을 하고 투자자들이 하고 그걸 전 세계 도시를 돌아가면서 했고 원래 재작년에는 몰타에서 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무타성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분이 원래는 이제 태국에 가서 살려고 그랬다고요. 원래 전 직원이 원격 근무를 하고 전 세계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개발자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서귀포에 정착을 하게 됐고 국제학교 학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랑 인연이 생겼고 여기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자기는 태국에 왜 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주도에 자기도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해서 그 미덕을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계속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입주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획을 했고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작년에 못했고 올해 한 11월, 12월 정도에 하려고 지금 얘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뭐 개발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전 세계에 원격으로 하지만 어쨌든 제주가 어떤 상징적인 허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대표가 여기 있고 그런 제주의 게임 스타트업들이 해외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하는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제주에 지사를 내거나 제주에 이제 뭐 본사를 이전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는 기회인 거죠. 자, 이제 로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맥주가 올해 5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네. 이런 로컬을 제주라는 이름을 딱 달고 했는데 스타트업이 이렇게 지역에서 상장을 하는 경우는 다른 지역에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지역 이름을 일부러 막 빼려고 할걸요, 아마. 네. 그럼 오히려 다 서울스럽게 하려고 얘를 쓸 텐데요. 제주맥주는 2015년에 문혁기 대표가 이제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이런 파트너십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문식이긴 하지만 제주 출신은 아니세요. 네. 저도 제주 출신인지 알았는데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제주 브랜드를 막 가치를 올리는 거죠. 좀 관광청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2010년, 12년? 그 정도부터 제주도 개발공사 삼다수 쪽에서 제주의 물을 활용한 맥주를 만들어보자 해서 브루클린 브루어리랑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게 민간 협력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때 민간인으로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주도를 했던 분이 문혁기 대표 이분이었는데 그게 다 거의 만들어졌는데 막판에 이제 제주도 의회에서 이제 좀 문제를 삼았던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는 저도 뭐 그게 진짜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약간 외지인에 대한 탓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그래서 제주도 개발공사가 빠지고 이 사업이 와해가 되는 과정에서 문혁기 대표는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본인이 그냥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브루클린 브루어리랑 파트너십으로 해서 창업을 한 게 제주맥주입니다. 사실 여기에 제주도 개발공사에 자본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분을 지금쯤 한 30, 40%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을 했으면 제주도 여러분의 세금을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불리고 그리고 제주도 물 가지고 삼다수 가지고 만드는 아주 좋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의 로컬 창업이 가능했겠죠.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제주도에서 아까 우주산업도 그렇고 행정에서 또 제주도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해도가 높아지고 같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일원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고요. 그래서 제주에는 이런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은 이제 한 2019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쓰이기 시작한 말이고요. 그게 제 책의 밀레니얼의 반격에 쓸 때가 아마 거의 최초로 거의 그때쯤 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고요. 제주인이라는 매거진을 만드는 제주상해 그리고 부자업에 이제 하도 세월이 있는 카카오 패밀리 그리고 여기 원도심에서부터 한라산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등반 프로를 운영하는 제로포인트 패밀리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해녀의 부업 이런 분들이 지금 제주의 로컬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했죠. 이 기업들의 제주창조경제센터에서 제주상의 카카오 패밀리 제로포인트를 투자했고 해녀의 부업은 MISC라는 JDC랑 같이 협업하는 엑셀러레이터 투자해서 다 투자받은 로컬 스타트업입니다.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성향의 기업들이 다른 지방도시에 있는 데들은 잘 투자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영업 정도. 근데 여기 있는 기업들은 아주 탄탄한 브랜드와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주의 브랜드가 올라가면서 여기도 성장할 것 같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3년 연속 전국 최다 규모 선정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런 거 많이 창업하셔서 옆에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큰 네일 센터 들어갔다가 뭐 창업하신 분도 있고, 말고기 연구소도 제주대학교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요즘에 원격 근무하고 워케이션이 굉장히 흐름이 좋죠. 원래부터 제주도는 이렇게 한 달 살이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원격 근무나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뭐 프리랜서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곳이었거든요. 원래 동남아시아 발리라든지 이런 데서 대표적인 그런 디지털 노마드들이 가는 곳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는 못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서울 중심으로 다 모여서 대면 중심으로 만나서 뭐 회의하고 저녁 때 술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있으면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런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게는 기회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재택근무를 선언을 했죠. 네이버, 카카오 다. 그렇게 거의 2년 정도를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입사한 20대 직원들은 입사하자마자 재택근무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갑자기 회사가 2년 지났는데 이제 출근하라고 얘기를 하면 저 퇴사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저는 지금 부모님 그 대전의 집에서 지금 있는데요. 지금 판교로 출근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인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인재들이 이탈할 거라는 게 너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막 서로 선제적으로 네이버 전격 원격 근무 선언, 뭐 지역의 거점 오피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지금 원격 근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하고 있고, 원격 근무를 이제 시행을 안 하더라도 오케이션이라고 해서 한 달 정도 직원들이 이런 휴양지나 이런 데서 머물면서 일할 수 있게 우리가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붐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곳은 왼쪽에는 사계리의 오피스 제조 사계인데요. 저기는 이렇게 숙소도 있고 공유 오피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멤버십으로 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오픈한 캐플릭스 컴스테이션, 여기는 도두의 그 이오테오거인가요? 아니, 도두의 이제 거기 해안도로길, 거기에 이제 캐플릭스가 오픈한 겁니다. 1층은 캐플릭스 직원들이 쓰고요. 2층은 공유 오피스예요. 그래서 제주 도민이든 아니면 여행객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루 사용료를 내면서 바다를 보면서 이제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카페 가서도 일을 하고 하지만 이런 형태의 공유 오피스의 특징은 계속 이제 가다 보면 서로 인사도 하게 되고 같이 밥도 먹게 되고 같이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 판교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고 그런 데서 인턴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환경이 제주도는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원격 근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개발자도 내려와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지점도 생기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다양한 선택지들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취업할 기업들이 다양해지면 좋잖아요. 요즘에는 한 회사 뭐 3년 이상 다니고 잘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에 좋은 기업이 뭐 카카오 하나야. 그러면 카카오 한번 들어가면 이직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기업이 다양하게 있으면은 내가 다양한 기업에서 일을 다 해보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타트업 커뮤니티 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는 이제 그런 제주의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뒤에는 어떻게 하면 한 도시가 스타트업 시티,
될 거냐,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콜로라도주, 미국의 콜로라도주는 이제 중부에 있는 주인데요. 여기 볼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볼더라는 도시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리고 연구단지도 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1990년 기준으로 보면 볼더 시만으로는 인구 10만이었다고 그러고요. 약간 넓혀서 보면은 인구 30만 명,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곳이고요. 그런데 2017년 기준 지금도 마찬가지로 높을 것 같은데요. 1인당 국내 국민 총생산입니다. 하여튼 총생산이 미국 내 11위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해요. 브래드 펠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분은 원래 볼더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창업을 했고 엑시트를 했고 볼더의 자연 경관이 좋아서 한번 그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착을 해서 뭐를 했냐면 거기에 이제 아직 창업가들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정보를 나눠주는 거죠.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계속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브 퍼스트 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스타트업 도시가 미국 거의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기는 볼더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2006년에 이분이 이제 볼더에 이주한 지 한 10년쯤 지나서 테크스타라는 엑셀러레이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테크스타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엑셀러레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엑셀러레이터고요. 이분이 이제 만든 게 지금 1,600개 스타트업 배출하고 기업 가치 1,180억 달러, 보스턴, 시애틀, 뉴욕, 오스틴, 서울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크스타를 보면 행동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먼저 주기, 진정성을 갖고 행동하기, 다른 사람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대하기. 테크스타라고 하는데 굉장히 테크스럽지 않은 유명이잖아요. 어떤 문화 예술 쪽에서 하는 얘기 같은. 근데 자신들은 이런 행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볼더가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스타트업 도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더 명제의 4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가가 커뮤니티를 이끌어야 한다. 여기서 기업가라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정이나 아니면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하면 안 돼요. 물론 교수님은 창업가 출신이시니까 조금 예절이 다르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창업을 안 해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많은 자원을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 커뮤니티를 내가 이끌어간다든지 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주 경우에는 제주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대전이나 이런 데도 이런 게 잘 발달 안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나아요. 대전, 부산 이런 데보다. 제주 스타트업 협회가 2017년부터 있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그분들끼리 지식이나 경험 교류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다 창업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거고요. 둘째, 커뮤니티 리더의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이 커뮤니티 리더라면 자기 사업도 물론 하지만 기꺼이 아까 기브 퍼스트도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리더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아까 우주산업을 하는 컨택의 이성희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 사업은 뚫고 나가는 데 바쁘지만 자기는 이게 제주가 우주산업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다 자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자기 후배 기업들도 들어오고 전 세계에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겠어요? 그런 자기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커뮤니티 리더죠. 셋째는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 딱 필탄을 둬서 이런 데는 가입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기존에 이제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딱 정해놓고 다른 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제주도에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창업가들을 참여시키는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 한번 반짝하고 끝나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여기 브래드필드가 아까 12년에 아까 그 책을 한 권 썼고 볼더에 대한 얘기를 2020년에 볼더 말고 다양한 도시들에 대한 사례까지 포함해서 책을 내는 것이 스타트업 커뮤니티이고요. 이 책을 이제 작년 말에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도시들의 공통된 원리가 뭘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볼더 명제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좀 추가를 했어요.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복잡 적응계다. 복잡 적응계가 뭔지가 좀 복잡하죠.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가이드를 받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통제될 수는 없다. 사실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지원을 한다 막 통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저마다 보유하는 복제가 불가능하다. 제주가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잘 됐다고 해서 대전이 제주 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계층제가 아니라 신뢰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됩니다. 수직적인 계층제에 의해서 누군가 딱 지시를 내리면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서로 이렇게 돕고 하면서 그 신뢰하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방성 지원 협업은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동이다. 아까 특정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창업자를 우선시하는 것, 받기 전에 주는 것,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은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필수적인 가치다. 이 책에서는 계속 지역에 대한 애정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장소에. 근데 그게 그 지역 출신이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대전에서 한번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대한 강연을 초청받아서 한 적이 있어요. 도룡 벤처 포럼이라고 거기에 이제 빅테크 스타트업 관련한 포럼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주의 스타트업 생태기업 커뮤니티를 굉장히 최근에 지켜보면서 부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니까 질문이 나오는데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장소에는 어떻게 하면 생기나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요? 왜냐면은 거기는 카이스트 출신들, 대덕연구단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데 대전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게 없고 그냥 바로 서울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제주에서는 제주를 뭐 어쩔 수 없이 그 인재 채용이 어려워서 서울로 가곤 하는 기업이 있기는 있더라도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제주에 대한 애정은 다 컸거든요. 그게 지역 출신이든 이주민이든 각자의 방식으로 굉장히 애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애정을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JIBS에서 스타트업 다큐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주의 강점과 약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전하고 비교하면서 대전의 기술 인재 양성이 잘 되어 있고 근데 장소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는 장소에 대한 애정은 높은데 기술 인재들이 좀 부족합니다.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저는 애정을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대전도 대전의 방식으로 풀어야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제주의 강점이 있는 거고요. 그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창업자가 성공했을 때 그리고 그 성공의 자원을 다음 세대를 위해 재순환할 때 추진력을 합니다. 네, 창업에서 성공하신 분, 아까 컨택 이성희 대표 같은 분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우리 동네 와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몇 년 전에 센터에서 투자해줘서 자기가 이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게 내년에 상장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자기가 여기서 경영에서 빠져도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후배 기업을 키우는 일, 후배 기업을 투자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뚫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창업자들의 성공을 돕는 것이다. 그거고요. 네, 도지사님의 성공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업자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복잡계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단순계, 복합계, 복잡계요. 단순계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물을 든다. 이거는 그냥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자꾸 들면 돼. 복합계는 조금 복합적인 거. 예를 들면 여기에
조교께서 뭐 저한테 연락을 주고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하고 할 때 조교가 해야 되는 일은 매뉴얼화 할 수 있긴 하지만 누구나 그걸 처음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버벅이고 헷갈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는 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복합적인 일이에요. 네. 근데 복잡계는 좀 예측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태풍이 오는데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뭐 예측을 해보려고 하지만 뭐 좀 예측을 벗어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교통이 혼잡한 거 이런 것도 그것도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일어나기 때문에 우연도 막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단순계는 전문 지식이 별로 필요 없고요. 복합계는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고 복잡계는 전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하고 찾아내고 학습하고 시행착오 겪고 하는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계까지만 해도 성공적인 결과로 목표를 딱 설정하고 우리가 생산량을 뭐 초과 달성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복잡계는 과연 지금 우리 내년에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뭘까?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예측해서 해보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죠. 네, 그리고 단순계 복합계는 하향식으로 딱 정확성 있게 할 수 있지만 복잡계는 상향식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수평적으로 상향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복잡계를 얘기하게 됐냐면,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복잡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계나 복합계의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절대 안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복잡 적응계라는 게 잘 만들어져 있는 곳이 좋은 스타트업 도시다. 자, 서울을 봅시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성이 막 있고 거기에서 뭔가 결합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무슨 성장 기회를 찾아 서울을 간다면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것들에 두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기회를 찾으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도시에 그런 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상태고, 근데 행정에서 지방도시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산업을 육성하려는 방식은 예전 방식, 딱 탑다운으로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내가지고 측정하려는 방식으로 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생태계나 커뮤니티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창업 생태계 7가지 자본을 얘기를 합니다. 지적 자본, 인적 자본, 재무적 자본, 네트워크 자본, 문화 자본, 물리적 자본, 제도적 자본,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인적 자본은 여러분 같은 분들이고, 지적 자본은 지식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생산되고 공유되냐, 대충 쭉 보시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네트워크 자본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있는데요. 사회적 자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연결의 사회적 자본, 약한 연결의 사회적 자본. 강한 연결의 사회적 자본은 예를 들면은 마을 공동체, 아니면 같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 중심으로 똑같이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은 이장님이 이제 인력을 동원해서 이번에 이쪽을 돕자, 이쪽을 돕자. 수직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서로 도우면은 그게 우리가 좋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최적화된 게 강한 연결의 사회적 자본,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들. 약한 연결의 사회적 자본은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누구는 개발자, 디자이너, 누구는 이렇게 크리에이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서로 네트워킹 하다가 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창발성.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이런 약한 연결의 사회적 자본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모든 지방 도시 비수도권에는 부족해요. 근데 제주도도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했다가 점점 다양성이 높아지고 그들이 서로 예전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가 제주의 청년 세대들을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서로 간에 연결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잡계가 되어가고 이런 창업 생태계나 커뮤니티도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는 이런 일이 없어요. 다른 도시는 다 그냥 서울로 빠져나가게 대전이나 대구 이런 도시만 봐도 그냥 그 인근에서 거기에 가서 대학을 나오고 바로 서울로 가기에 바쁩니다. 근데 제주만 해도 여기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
리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랑 친구가 돼서 같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고, 같이 특히 뭐 카페를 창업할 수도 있고, 뭐 식당을 창업할 수도 있고,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는데, 다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기업 커뮤니티와 경제 성장 그리고 도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1960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죠. 근데 1950년대만 해도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우리가 경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유리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영어가 되면서 그때는 서북 출신들, 평양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로부터 이렇게 기독교를 먼저 배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영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피난을 와서 서울에 정착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국회의원도 되게 많았고요.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원조 경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6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군부 독재가 사실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때는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였어요. 그때 이제 오원철이라고 하는 기술 관료가 있었는데 이분은 최초의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의 공장장이었던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노희석 국장님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전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는 탱크도 만들 수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소총도 못 만들었는데 그때 여기는 뭐 중화공업을 뭐를 해보자. 이런 것들을 도시를 설계하는 것과 산업을 설계하는 것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그냥 이분이 설계자였고 그것이 이제 쭉 만들어진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됐고 또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아야 되는지 미국이 명분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지식도 나눠주고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했던 시기였고요.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그때도 이제 군부 이제 개발 독재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전화선망도 디지털로 바꾸고 그랬기 때문에 인터넷도 빨리 우리나라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경제 시스템보다 이제 뭔가 그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하기 위한 계속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김영삼 정부 됐을 때 금융실명제로 이어지면서 지금 같은 약간 선진국 경제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때는 8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독재 정부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20대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미국을 되게 싫어하고요. 네. 그 전에 70년대에 20대를 보냈던 분들은 또 60, 70년대 보냈던 분들은 미국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가면은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과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들이 양쪽에서 다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가 97년에 IMF를 겪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역사는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대기업에서 중간관리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명예퇴직을 빨리 하시게 되고 젊은 세대들이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이 글로벌하게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그 흐름을 타고 삼성이나 이런 데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 세계화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에서 부품을 사다가 우리가 뭐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에다가 팔아가지고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미국에다 팔고 이렇게 해서 이게 냉전 시대에는 할 수 없었던 이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계화가 위기가 온 거죠, 요즘에. 위기가 온 거는 지금 러시아랑 다시 막 부딪히고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의 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갈 건지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요 말씀은 이제 그냥 과외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정부에서 70년대는 대기업 불러다가 같이 뭐 해보자 했던 게 그때는 정경 유착이라 생각을 안 했던 거나 그냥 민간 협력이다 이러면. 근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정경 유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게 지금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사회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서는 좀 약간 스타트업의 커뮤니티가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정부 주도로 서울도 했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서울은 민간 주도로 갔어요. 근데 지방은 아직 민간 주도로 가는 생태계로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과제가 나는 거죠. 서울에서 민간 주도로 어떻게 갔나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1995년 정도에 이제 다음 네이버 이니시스가 이제 강남에서 창업이 됐습니다. 그때 서울 강남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원장님께서는 강남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같은 분도 있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은 처음에 창업해서 투자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은 독일에 가서 베테스만이라는 출판사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이 지방에서 투자를 받을 데가 없어서 서울의 투자자한테 받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서 사업이 이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후배들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양화 회장님 같은 분이 고벤처 프로그램을 열어서 계속 이제 여기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열고요. 그리고 벤처 1세대들이 프라이머라는 엑셀러레이터를 만들고요. 또 엔젤 투자 협회 생기고, 뭐 디캠프, 마루680 이런 게 다 이제 강남 역삼동, 선릉 이 근처에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민간 주도의 그런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2015년에 중기부에서 팁스타운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막 만들어요. 팁스타운은 이제 정부 주도로 만든 거죠. 정부가 먼저 팁스타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뭐 정부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도 20년 걸렸잖아요. 돌아보면.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얼마나 막막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하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한 지난 70년을 짧게 훑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되게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위대한 나라죠. 진짜 김구 선생님이 얘기한 문화로 이제 세계를 이렇게 살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문화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석권하게 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이제 향유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에서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고 그런 나라는 동아시아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홍콩 같은 경우에 민주화 못하잖아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 못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유니크한 나라다. 근데 우리나라도 성공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또 있고 또 새롭게 풀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인구 절벽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가속되고 인구가 팍 감소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도 고갈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30, 40대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 간 갈등이 고조됩니다. 옛날에는 다 못 살았다가 막 이제 부를 읽었다면은 이제는 부모가 돈이 많고 건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더 유리하고 아닌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적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그런 잘하는 집에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지역 기업들이 지금 울산이나 이런 데 있는 대기업도 막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청년들이 그런 제조업 도시에 안 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너무 문화적으로 척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돈을 많이 주면은 거기가 좋은 도시였는데, 근데 이제는 야, 여기 가서 내가 여기에 뭐 좋은 카페 있어? 아니면 야, 여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서로 내가 하는 좀 독특한 그런 것들을 이해해줄까? 이런 거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가 제주도는 여러 과도기를 겹쳐서 그런 것들 다양성을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좀 융합할 수 있는 문화로 가고 있다면 창원이라든지 뭐 광양, 뭐 울산 이런 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도시죠. 그래서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이라는 기획 연재가 작년 말에 나온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강릉 소녀들을 추적 관찰을 했어요. 강릉의 중학교 동기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나. 근데 강릉이 요즘에 제주를 많이 따라서 핫한 도시가 됐잖아요. 근데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소녀들이 없다가 여기에 유명해요. 근데 제주도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볼 때는 제주 청년들이, 특히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많이 돌아와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은 제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자기 서울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알게 됐고, 아, 내가 제주에 가서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제주에 와서도 여기에 다양성이 좀 있어야, 아직 뭐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 않았지만, 좀 이렇게 서로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여기에 삼촌들의 너무 이렇게 감시를 받는 느낌도 조금 덜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릉만 해도 그렇지 않은 거죠. 제주의 한 10년 전 문화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서울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판교까지 뭐 이런 데까지가 이제 막 수도권이 서울이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가 나머지 지역의 인구 수를 넘었거든요. 2,600만 정도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그럼 행복하냐? 과밀과 과도한 경쟁 때문에 헬조선을 얘기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방 출신이 같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든 청년들이 원하는 경제, 사회, 문화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거기에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간 청년들은 주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세습 계층의 격차가 커져가고, 그리고 과밀과 과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거의 전 세계 최저가 되는 이유가, 내가 거기서 너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서울이 특히 낮은 거예요. 뭐 결혼 안 할래, 아이도 안 낳을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죠. 근데 지역은 어떠냐? 지역은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부족하죠. 지역 기업이 쇠퇴하고 인재 부족이 악순환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의 청년들은 월급 많이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뛰어난 동료들이 주변에 있어서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기업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로 가야지 그래도 거기에서 내가 뭔가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고요. 기업은 또 거꾸로 청년들이 다 이렇게 서울에 가 있으니까 지역에서 채용하기 어렵다. 대전조차도 그런 거예요. 대전 기업들이 왜 서울로 갔으면 인재 채용이 어려워서, 수많은 거기에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이제 생태계랑 커뮤니티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방의 중소기업 경영인 이제 이어가시는 분들, 기업이 조직 문화가 예전 방식이니까 새롭게 뭔가 로컬 크리에이터스럽게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한라산 같은 경우도 저도 거기 현재웅 대표, 현재준 상무님, 저희 센터랑도 많이 협업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변화를 만들까 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조직을 셋업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제주맥주 같은 스타트업이 빨리 치고 올라가는 사이에 한라산은 뭔가 이렇게 성장이 그 자리인 것 같은 약간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3가지 유형의 도시가 있는데요. 중화공업도시, 라이프스타일 도시, 광역시도시. 근데 제주는 라이프스타일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도시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이거 뒤에는 제주청교경제역센터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센터가 투자한 기업만 좀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여기가 센터가 2018년부터 제주도가 센터로 준 예산 가지고 기업당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2개사를 투자했는데 1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후속 투자율 184억 원이라고 나왔지만 지금 840억 원으로 늘었어요. 왜 늘었냐면 컨택이 올해 610억 원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컨택 하나를 가지고도 3천만 원 투자한 거를 가지고 10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0억을 투자했는데 한 기업에 10억을 회수했잖아요. 물론 이 기업 중에 한 80%는 뭐 회수를 못할 수도 있어요. 망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성장이 더딘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기업 중에 한두 개라도 그렇게 성장을 해줘서 그 기업이 또 후배 기업들을 키우고 한다면 생태계 전체는 풍성해지겠죠. 예, 이게 바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도민 자본으로 도민 자본으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센터는 제주도 예산 가지고 엔젤 투자 역할을 했다면, 제주 도민들, 예를 들어 1차 산업 하시는 분도 있고, 치과 의사 하시는 분도 있고, 국제학교 분도 있고, 제주 출신인데 서울에 가서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1인당 3천만 원, 5천만 원씩 받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예전 같으면은 뭐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셨겠죠. 땅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배우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또 재투자할 수도 있고 또 소득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면서 부모님한테 한번 투자해보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그거 물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는 특징이 제주 전역에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있다는 게 제주 청정기업의 보육기업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유어장이라는 스타트업이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을 제주도로 조천으로 이주시켰거든요. 투자하면서. 근데 제가 어떻게 이 기업을 이제 설득했냐면 어촌계랑 협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기업에는 해외보업도 있고요. 뭐 디스커버 제주도 있고 다 어촌계랑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육지에서는 어촌계랑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스타트업들이 어촌계의 이장님이랑도 잘 얘기하고 또 스타트업 커뮤니티하고 잘 얘기하고 약간 중간에서 경계인 같은 외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육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면은 지역에 정말 서울에서는 할 수 없는 스타트업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컴플렉스한데 일단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책을 2번 정도 드릴까 하는데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 다 좋아요. 이제 저 학생들이 질문 준비할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그 강의 중에 어쨌든 그 관련 있는 제주도 연구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스타트업 산업하기 좋은 업종이라고 할까 그런 분야도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굉장히 유익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학생 입장에서 제가 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궁금하다면, 지금 이렇게 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혁신의 기운이 왕성한데 내가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혹은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유리할 것인지가 우선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그 대학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제주대학교가 캠퍼스가 좀 이렇게 자연 경관을 거치는 위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한 스타트업을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이제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제 제주창조경제센터도 있고 JDC도 하고 뭐 신한 스퀘어 브릿지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가서 이제 자꾸 보고, 그리고 그럴 때 뭔가 너무 멋져 보이는 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나중에 그분 사무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더 큰 일 센터 같은 경우 어부 친구들 창업들 많이 하고 하는데 꼭 거기에 입교를 안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거기에 뭐
그런 친구들 다 보면은 있잖아요, 그쪽에. 그런 친구들이 하는데도 막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창업에 대해서 배우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개발 쪽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발 쪽으로 보면은, 개발은 사실 독학할 수도 있는 게 개발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혼자 동기부여가 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플런이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되게 좋은 강의들이 있고, 또 제주에 아까 바울랩이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고승원 대표님이라고 이분도 열심히 유튜브에다가 계속 이제 개발적 컨텐츠를 올리고 그렇게 하세요. 고승원 대표님 제주 출신이시고 제주에 계신데 클라이언트는 주로 유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격으로 계속 그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제주 청년들에게, 제주뿐 아니라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막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 같은 경우도 그 채용 공고들이 분명히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막 기업들이 못 뽑아가지고 되게 오히려 힘든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나 이쪽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기업들이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자바 웹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수준 이상하고 서비스를 연습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해봤다. 그래서 아까 인플런 대표도 그런 회원 가입부터 해가지고 뭐 이거를 컨텐츠 올리는 거, 컨텐츠 보는 거 이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발 연습할 겸 만들었다가 그게 창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좀 실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다시 정리하면 학교 안에서만 머물지 말라. 네, 열심히 다니고 일단 제주 안에서 다양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발로 뛰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 것들 이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서울로 뭐 무슨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가서도 또 누구 만날 사람이 생기고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생기는데 여기 안에서는 교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절대 그런 걸 형성이 안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대학 때도 수업 시간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거보다는 옆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네. 그건 저도 그래요. 네. 그 대표님이 이제 누군지 투자를 이름을 저는 경제학과 2학년 안승입니다.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대표님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실 때 그 회사의 대표나 회사의 비전 같은 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꼭 이제 나는 이런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투자를 한다. 핵심 그 가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투자 철학이 달라요. 네, 예를 들면 뭐 알토스 벤처스라고 해서 거기는 쿠팡에도 투자하고 배달앱에도 그 무한한 데에 투자하고 하는 데는 완전히 진짜 플랫폼 막 그 적자를 보더라도 뭐 큰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진짜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시장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동기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초기 투자죠. 초기 투자인데 아까 인플런의 경우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왜냐면 이게 저는 거기에서 진짜 자기가 창업해서 겪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서 자기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외부에서 볼 때는 같은 비즈니스를 보여도 그 동기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다르게 풀립니다. 그 고객한테 다르게 와닿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카페라고 봐도 스타벅스 갈 때랑 블루보틀 갈 때랑 전혀 다를 거예요. 스타벅스 가면 이제 공간 비즈니스 같은 느낌이고 저는 블루보틀은 약간 공연 비즈니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의 블루보틀은 안 가봤는데 성수동의 블루보틀 가보면 줄을 이렇게 일부러 세우면서 이렇게 앞에서 커피를 타고 받아서 기다리는 거를 자꾸 일부러 구경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같은 커피를 팔지만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구현하고 싶을 때는 그걸 창업한 사람의 어떤 경험과 그 사람이 가진 소명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그 힘을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이 창업가가 뭐 이렇게 저는 파트너도 경쟁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좋게 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이걸 그냥 소탄 대시를 해서 이 사람이 뭐 나랑 경쟁자고 이런 게 아니라 경쟁자 같은 사람도 나랑 이렇게 시너지를 한번 내봅시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저는 잘 성장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학습하면서 성장하는 사람. 예를 들면 나는 뭐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게 갖추어진 사람이야. 이런 사람 창업가로서 잘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나는 지금 가진 거가 좀 약하지만 나는 계속 학습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 이게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은 내가 이렇지만 나는 계속 배워서 성장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완전히 몰라오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뭐 진짜 부모님이 뭐 그 대치동 과외를 시켰던 거래.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여기까지 간신히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왔다. 헉헉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회에 딱 나왔어. 근데 나는 내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처음에 화려하게 데뷔하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완전히 이렇게 됐어. 네. 그래서 이 그로스 마인드셋, 학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따가 나중에 조교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사인해서 이번 달 안에 책을 드릴게요. 또, 네. 성함 말씀해 주시면 경영학과 김정관. 네. 그 비상장 투자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일반인들은 이제 포스트나 코스닥 같은 것밖에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상장 투자 같은 건 어떻게 일반인들이 좀 정보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네. 그게 이제 가장 처음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투자 조합에 이제 거기 출자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청주경제센터도 이번에 스타트업 아일랜드 투자조합 작년에 1호를 만들었고 2호를 지금 출자자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제 뭐 최소 투자액이 데 있어요. 출자액이 뭐 얼마 이상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얘기해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LP라고 합니다.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해서 출자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너럴 파트너라고 하는 이제 운영사가 센터가 하는 거거든요. 센터가 이제 민간의 엑셀러레이터랑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대신 해주고, 그리고 여기 투자했다는 공유해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회수를 이제 보통 3년에서 5년 지나야지 이제 회수를 하거든요. 그때 되면 회수해가지고 이제 이익금을 이제 나누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자기가 개인 투자를 하려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자기의 좀 레피테이션이 쌓여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인플런에 투자를 한 게 그때는 인플런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물론 제가 이제 개발자 출신이라가지고 이 친구도 좋게 봤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투자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인플런이 성공을 하고 나니까 저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처럼 약간 레피테이션이 쌓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는 또 새로운 데를 투자를 할 때 유리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20대니까 긴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네. 약간의 그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누가 창업을 하는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근데 엔젤 투자는 3F가 처음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패밀리, 프렌드, 풀. 그러니까 저는 풀인 거죠. 풀. 바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는 친구인데 이형제 모르는 친구인데 내가 개발자였고 친구 잘 됐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이제 운이 좋게 되는 케이스고 보통은 이제 친구가 내가 사업하는데 야 너 좋지 나 믿고 돈 한번 투자해 줄래 하면은 야 너면은 내가 좀 잃어버리는 셈 치고 준다고 생각하고 한다. 왜냐면 이거를 수익이 날 거라 생각하면 나중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네. 그냥 야 너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했는데 근데 실제 성공도 할 것 같은 느낌의 친구한테 해야죠. 그렇게 해놓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거 아니까 나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고 어느새 딱 5년 정도 지나보니까 회수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투자가로서 어떻게 그 친구를 알아봤습니까 하면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창업하는 친구들 좀 주변에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쭉 보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같이 투자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되면은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것도 누구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거는, 3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몇 명이 모여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각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 누군가가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드는 걸 공부를 해가지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친구한테 투자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개인 투자 조합이나 이런 엔젤 투자에 대한 교육은 청교경제센터에서 반기별로 공짜로 해요. 그래서 센터에다가 문의를 하거나 하면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조교분께서 이렇게 성함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